자, 이번에는 간단 명료하게 쓰기입니다. 문장 표현 두 번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쓰기. 간단 명료하게 쓰기 전에 지금 어떤 학생 답안지가 있어서 첨삭 제가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읽어봤는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몇 개만. 서론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이게 지금 2013학년도 교육학 논술인데 그 2013학년도 중등 특수 처음 실시했던 논술, 중등 특수만 대상으로 한 그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IQ의 올바른 해석에 기반하여 영희의 학습 동기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과 해결 방안, 이거 논하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기대가치 이론하고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 근거해서 학습 동기를 잃은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IQ가 이제 이게 초점입니다. IQ 해석이. 자, 서론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매우 높다. 자, 교육열하고 IQ 해석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물론 있겠죠. 상관성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첫 문장 쓸 때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론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서론이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학생에게 갖는 기대와 관심을 이를 보여준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사실은 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다. 뭐 어쨌든 구세를 갖췄으니까 서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딱 읽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사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올바른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수학과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 종종 봅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블로그입니다. 관심을 어쨌든 문장 표현이니까 가질 수 있도록 틀린 거예요. 가지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희 이거요. 그 문장 표현 뭐랄까? 그 수정 기호를 써야 됩니다. 학부모에게 해놓고 틀렸다고 두 줄 긋고 있는데 요거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영희 어머니로 그죠? 맞죠? 영희 어머니로 수정하니까 요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영희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어머니. 여기에 올바른 IQ 해석을 제시하고 잘못된 IQ 해석으로 인해 낮아진 영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기대가치 이론과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 근거해 알아보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타나는 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현재 진행형처럼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주로 일본어를 이제 번역할 때 보통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이렇게 진행 형태로 많이 씁니다. 뭐 하고 있다. 이게 여기 보면 나타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시문에 나타난 지능 검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타나는 필수적으로 뭐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적할 거는 지적하는 하는 겁니다. 하고 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있다 하지 말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TV를 보고 있다. TV를 시청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진행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일본어를 번역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수 IQ가 130, 영희 IQ가 99라는 것으로 보아 편차 IQ이다. 이는 편차 IQ는 이렇게 하십시오. 편차 IQ는 한 사람의 지능을 그와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하는 것으로 평균을 100, 표준 몇절 15를 기준으로 둔다. 요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장이 지금 두 개의 문장인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지능을 상대적 위치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죠? 두 번째는
평균을 100, 표준 편차 15로 기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개념 설명해야 되니까. 개념 설명, 그러니까 편차 IQ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고 거기다 부연 설명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앞으로 바꿔서 편차 IQ는 평균을 100, 표준 편차를 15로 두는, 15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서 이제 이 상대적 위치를 규정한다.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한 문장에서도 중요한 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법이니까, 뒤에 거는 부연 설명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정의는 편차 IQ 정의를 평균을 100, 표준 편차를 15로 두는 게 이게 편차 IQ니까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러한 진행 지수는 상대적이므로 잘못 붙여야 됩니다.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거 오늘 이제 좀 이따 시작할 건데 되어질 수 있다. 해석한다. 이게 능동형이죠. 그러면 해석된다. 피동이죠. 피동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해석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중피동이라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어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해석되어진다가 아니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뭘 다음에 주의해요?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이걸 이제 군더더기 표현이에요, 군더더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 시간에 다룰 겁니다. 이중 표현, 이중 피동, 군더더기, 삭제. 그다음 첫째, 진행수는 상대 위치를 나타내므로, 이것도 자주 틀립니다. nem으로가 아니죠. 나타내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함으로, 내므로. 근데 함으로써. 이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명사형으로 만들어주고 조사 붙였죠? 함으로써. 이거는 내므로, 뭐뭐를 나타내므로, 내다, 내므로 이렇게 씁니다. 절대적 진행이 아니다. 둘째, 진행지수에는 측정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지수를 점수대로 보아야 한다. 셋째, 진행지수 차이는 정확한 지적 능력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도 마찬가지로 한다, 못한다. 붙이십시오. 넷째, 진행지수는 한 가지 지표일 뿐이므로 과잉 해석은 피하고 다른 예측 요소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보면 영의 IQ는 평균 100과 가까우므로 동일 집단 내에서 평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영희는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면 충분히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 뒤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 사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써도 되고요. 그냥 군더더기입니다, 사실. 이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있는, 뒤에는 보면 지금,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해서 저기는 이제 기대가치 이론 설명하고, 기대가치 이론에 따를 때 영희가 학습 동기를, 이런 원인 분석하고 해결 방안 같이 쓰고 있는데, 물론 같이 써도 됩니다. 근데 해결 방안이 이게 점수가 3점짜리거든요. 그럼 최소한 2개는 이상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2개 이상은. 왜냐면 2개, 해결 방안 2개에다가 부연 설명 1점 들어가니까. 그 2개에서 가장 뭐 좋은 거는 3개 제시하는 건데 3개까지 제시 못 하더라도 2개는 나와야 돼요, 2개. 근데 여기는 하나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따라서 보시면 이제 따라서 다섯 줄 따라서 위와 같은 IQ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주면 자기 도수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므로 이것도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써 하든지 이거 이거 맞네 뒤에 써네 영의 동의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이 한 문장에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한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주고 싶을 때 최소한 해결 방안은 2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하나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전달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아니면 쉼표로 이렇게 쳐가면서 하든지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게 낫고, 더 좋은 거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3점짜리인데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A, B, C, D가 필요하다. 뭐 A, B, C, D가 뭐 A, B, C, D를 통해서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짝짝짝짝 나열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3개 나열하든지 아니면 2개를 나열하고 부연 설명을 해서 충실하게 설명해 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자면 그냥 첫째, 뭐 둘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하나씩 제시를 하고 설명 들어가고 하나씩 제시하고 설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점수 따기에 좋다는 거예요. 점수 따기에. 나머지는 뭐 욕구 이계 이론 이거 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IQ 해석 지능 검사에서 철수 IQ 130, 철수 IQ 130, 철수 IQ, 그 첫째 줄에 지능 검사는 철수의 IQ가 130, 영희 IQ가 99라는 것으로 보아 편차 IQ이다. 이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철수 IQ가 130이고 영희 IQ가 99라는 것만 통해서 어떻게 편차 I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편차 IQ, 비율 IQ일 수도 있고 편차 IQ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근데 뒤에 편차 IQ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5로 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모르는 거죠. 편차 IQ라는 그런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 편차 IQ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왜 편차 IQ인지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철수 IQ 130을 상위 2% 안에 든다라고 교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위 2%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편차 IQ로 해석한 거라는 겁니다. 왜? 편차 IQ가 IQ 평균을 100, 표준 편차를 15로 두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교육학 설명하게 만드네. 가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편차 IQ 수학과잖아, 근데 여기 왜 수학과도 다 알아라는 보장은 없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규준 점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규준 점수죠.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점수한 어떤 규준에 비추은 점수를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규준에 비췄냐? 그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집단의 검사 결과입니다. 비교 집단의 검사 결과에 비춘 점수가 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규준이라는 말은 기준과는 달라요. 이 규준은 상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상대적 기준. 준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절대평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준거지향평가. 그때 준거는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상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그럼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비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 집단의 검사 결과가 규준입니다. 보통 평균을 기준해요. 평균 보통. 어쨌든 그 규준 점수는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석차 점수 또는 등위 점수. 두 번째 백분위 점수. 세 번째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질문 들어갑니다. 철수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국영수를 보죠. 국어 점수가 80 받았다. 70이다. 하나씩 내려봅시다. 60입니다.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면 국어 점수가 제일 좋다. 그 국어 학업 성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 수 없다. 왜? 원점수잖아, 이거. 이 원점수는 상대평가에서, 규준지향평가에서는 원점수는 알려주는 바가 없는 거예요. 원점수 자체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의 의미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원점수의 의미를 어디에 비춰서 해석한다? 평균과 표준편차에 비춰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책 보세요. 평균과 민, 그 다음 표준편차, SD 또는 시그마, 여기에 비춰서 해석하는 겁니다. 비춰서 볼 때. 요거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서 원점수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석차 점수를 보시면 석차 점수는 석차로 매기는 거죠. 서열입니다. 상대적 위치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준 점수,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석차, 등위를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근데 A라고 하는 학생이 2등 했습니다. B라고 하는 학생이 10등 했습니다. 누가 잘했을까요?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례수가 10명 중에서 2등 했다면 같은 10명이면 얘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얘가 100명이다. 100명 중에 10등 한 거고 10명 중에 2등 한 거 누가 잘했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례수가 10등 중 그러니까 이 석차 점수의 단점은 사례수, 집단의 사례수가 달라지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백분위 점수죠. 백분위 점수는 100으로 사례수를 100으로 가정하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0으로 놓고 상대적 위치를 따지려고 하는 게 백분위 점수. 어쨌든 둘 다 척도는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을 하기 위한 그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는 100으로 전체 사례수를 100으로 놓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백분위 점수 A가 괜히 지었네. A가 백분위 점수로 봤더니 백분위 60점이 나왔다. B가 백분위 40점이 됐다. A 학생이. 그리고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해볼 때 기준점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누가 잘했습니까? A가 잘했죠. 왜냐하면 백분위라는 것은 사례수를 100으로 가정하고 아래에서부터 석차, 아래에서부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분위에서 60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 중에서 자기 밑에 60명이 깔려 있다는 거죠. 100명 중에 자기 밑에 40명이 깔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A가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들어갑니다. 쭉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일로 와야 될 겁니까? 그러나 일단은 A가 B보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A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고. 요거는 과학고다. 그러면 누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학생이 훨씬 잘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요즘에 이 특수 이런 목적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제가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학생이 우리 애가 반에서 2등 하는데 너무 잘해. 나중에 대학 가는 거 봤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도 겨우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2등 정도 하면 그래도 여기 스카이 대학은 가는데 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가 이런 과학 특수 목적 고등학교 뭐 이런 자율학교 이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빼고 떨어진 애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 애들 다 모아서 하니까 능력에 따라서 볼 때 어떤 능력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표준편차. 요거는 능력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보겠다는, 능력에 따른 상대적 위치. 그래서 능력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이제 표준편차죠. 표준편차라는 말은 뭡니까? 표준적인 편차를 보는 게 표준적인 편차. 편차의 표준을 보겠다. 편차의 표준을 보는 대표적인 방법이 편차 점수를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점수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편차 점수. 편차 점수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편차?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편차 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편차 점수 X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이게 편차 점수죠. 이 편차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플러스가 되면 잘하는 거고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마이너스 점수면 음수는 하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편차가 사람들마다 이러고 학급 구성원이 50명이다. 50명이면 사람들마다 다 편차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는 애하고 극단적인 위치인 잘하는 애, 못하는 애일수록 이 절대값의 편차 점수가 커지겠죠.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 편차 점수는 물론 평균 편차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 편차나 표준 편차나 뭐예요? 둘 다
이 편차 점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편차의 그 편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평균 편차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정상분포국수를 가정했을 때 평균이잖아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더하면 여기 플러스 값이죠. x-m은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죠. 둘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데 이 편차들을 이 편차 점수의 이 편차들 있지 이 편차들을 평균해보자.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를 평균해보자. 그 평균한 것에 대해서 네가 받은 편차 점수가 얼마인지 보자. 그 편차 점수가 평균 편차의 편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겠다라고 하는 게 평균 편차와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공식이 다르죠. 얘는 요거 두를 이걸 시급을 합치면 제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절대값을 씌워서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거죠. 그럼 두 번 더하게 되죠. 이렇게 두 번 더하는 거죠. 이쪽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그러면 전체적으로 커지죠. 그죠? 이걸 사례수로 나누자는 거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게 평균 편차죠. 이 절대값을 수학적으로 볼 때 요거는 별량 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별량 자체가. 그래서 이거렇게 쓰지 않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뭐예요? 요거로 음수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고 제곱을 씌울 수도 있거든요. 제곱을 씌워서 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까 살폈던 그 AD와 달리 SD는 표준 편차 또는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렇게 씌우니까 2배가 늘어나니까 여기다가 다시 제곱근을 씌워줘야 되겠죠. 제곱근을. 그래서 여기 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걸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요걸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냥 별량. 그러니까 별량은 SD의 제곱이 되는 거죠. 표준 편차 제곱이에요. 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요게 표준 편차죠. 그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제곱을 씌운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를 살펴볼 표준 편차. 그러면 자 가봅시다. 정상분포 곡선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평균이 M이다. 전체 사례수가 이 속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상분포 곡선 안에. 그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M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M 플러스 이렇게 볼 때 사례수는 M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사례수가 몇 프로? 약 68%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68%가.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안에는 사례수가 95%가 들어오죠. 9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M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안에는 사례수의 대부분 다 들어온다. 대부분 다. 그래서 99%가 이 사례수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편차,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범위 안에는 사례수 99%가 다 들어온다. 그런데 수리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야 되겠지만 99%만 포함된다고 해도 거의 다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를 따졌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관계를 통해서 사례수가 몇 프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68, 95, 99를 외워야 돼요. 그죠?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백분위를 한번 따져보자. 백분위는 사례수를 100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 가운데는 50입니다. 50. 그 다음에 여기 1표준 편차 범위 안에 있는 백분위를 따져보면 여기는 34%, 여기 34%가 되죠. 반을 딱 나누니까. 그래서 34를 더하면 8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4 빼면 68이 얼마야?
16이 되는 거죠. 16. 그 다음에 여기 이 표준편차 n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편차 보면 안에 95%가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 두 개를 합치면 100이 돼야 됩니다. 이 뒤에 이쪽 다 합쳐서 5%니까 여기 2.5% 있고 여기 2.5% 있는 거죠. 여기 2.5% 따라서 100에서 2.5% 빼면 97.5% 2.5%가 되죠. 그리고 합치면 100이 됩니다. 전체가 10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n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편차 보면 이제 99% 이 안에 들어오니까 요 밖에 있는 애들이 이제 1%가 되는 거죠. 여기 0.5, 0.5니까 100%에서 0.5 빼면 99.5가 되죠. 0.5가 되죠. 100분위. 그 다음에 요 100분위가 이제 n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차 범위에서 100분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97.5는 n 표준편차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전체 사례수 95%가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가 100분위 97.5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100분위로 등수를 만든다, 석차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나는 몇 프로 안에 들어갈까요? 2.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 2.5% 범위 안에. 그죠? 왜 여기 2.5%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2.5, 여기 2.5잖아요. 아니, 그렇죠. 2.5. 그래야지 이제 100%가 되니까, 그죠? 이쪽 2.5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점수입니다. G점수. G점수라고 하는 거는 뭐죠? G점수는 이거 표준점수, 내가 받은 그 표준점수, 편차점수요. 편차점수. 이 편차점수를 뭘로 나눈다? 편차들의 평균으로 따져보자. 편차들의 평균. 그래야지 능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x-m이죠. 이거를 우리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워야 됩니다. 공식이니까 시그마분의 x-m. 그래서 편차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m 평균에 있는 n은 편차 점수가 몇 점입니까? x 대신 m을 집어넣으면 m-1 m이죠? m-m 그러니까 0이 되죠? 0. 1시그마 플러스 1시그마는 m x 값이 내가 요 범위다. 하면 1이 되는 거 1. 그죠? 1. 그래서 G점수로 볼 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가 사례수 99%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G점수로 환산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로 보냐? 표준 그 규준 점수 중에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점수. 그 표준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볼 때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로 놓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G점수, 그 다음에 T점수 있죠? T점수는 평균을 50으로 놓고 표준 편차 10으로 놓는 거예요. 평균을 50으로 보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보는 겁니다. 10으로. 따라서 공식을 하면 50 플러스 10지사 뭐 외우셔도 좋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저 뒤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균 50을 놓고 50이라고 가정하고 이 평균 m을 50이라고 가정하고 10씩 올라가는 거죠. 60, 70 편차가 70이니까 10씩이니까 80 요거는 40, 30, 20이죠. 자, 맨 마지막 점수가 20점입니다. 꼴등 점수가 맨 상위 점수가 80점이죠. 20점과 80점의 점수 간의 극간의 차를 보시면 60점 차이가 납니다. 60점 차. 우리가 보통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기준하면 이 극간의 차가 100점인데 이 극간의 차가 60밖에 안 되는 거죠. 60밖에.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선택 과목이 이렇습니다. 필수 과목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이거를 자기가 받은 점수를 다시 T점수로 환산해요. 왜 환산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100점이라고 하는 거, 0점이라고 하는 게 능력의 차를 설명해 줄 수 없거든요. 누구는 사회과목 선택하고 누구는 뭐 교육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는 그 각 학생들 사이에 이 능력의 차를 설명해 줘야 돼. 능력의 차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이제 G점수나 T점수나 뭐 H점수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T점수를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100점 받아도 최고점이 80점이에요. 0점 받아도 최고점 20점, 최하점 2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간의 차가 적기 때문에 이 극간의 차를 늘리기 위해서 늘리면 표준 편차를 좀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H점수입니다. H점수는 평균을 50으로 놓고 똑같이 보지만 표준 편차를 늘려버립니다. 표준 편차 14로. 그래서 50 플러스 14G가 되는 거죠. 50으로 늘리기 때문에 평균을 5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이제 14로 늘리죠. 늘려서 64, 78, 92. 그 다음에 26, 14, 12, 8, 뭐 이상한데? 36이죠? 36, 22, 8.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는 훨씬 극간의 차이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T점수다. 좀 길죠? 그 다음에 C점수죠? T점수는 원래 T라고 하는 거는요, 맥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다이크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T자를 약자로 감고 온 겁니다. C점수는 스테나인이잖아요. 스테나인. 9개, 스탠다드 스코어, 표준 점수, 스탠다드 스코어를 9개로 나눈 겁니다. 9개로. 그래서, 구간을 9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점수는, 평균을 5로 놓고 표준 점수 2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두고 2를 두면 7, 9, 1, 3,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C점수는 구간을 얘기하는 구간.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게 8점, 9점, 9점, 2점에서 등급을 매길 때는 여기 9점이 이제 1등급, 여기 1점이 이제 9등급. 우리 수능 몇 등급 하는 게 이렇지 C점수죠. C점수. 급간을 나누는 급간. 급간은 이제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필 DIQ죠. DIQ. deviation, IQ, deviation 편차.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이죠. standard 표준 편차. average deviation, 평균 편차입니다. SD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시그마로 쓰기도 하죠. 자, deviation IQ입니다. 편차 IQ에 편차 IQ. 편차 IQ는 평균을 100으로 놓고 평균 점수를 그냥 100으로 규정한 겁니다. 100으로 놓고 토플 같은 경우도 DIQ 형태로 점수를 매기기도 해요. 10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5로 두는 겁니다. 지금 아까 학생이 썼던 그대로 DIQ는 평균 100, 표준 편차 15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굳이 써야 됩니까? 이거 공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어디갔어? 이것만 알면 이게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평균을 얼마나 두고 표준 편차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만 보면 공식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DIQ는 100이죠. 100으로 놓고 가운데 봅시다. 자, 평균을 10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표준 편차가 아니다. 15씩이죠. 15씩. 그 115. 그 다음에 이제 130, 145가 되죠. 그 다음에 85, 70, 55가 되죠. 맞나? 맞을 거예요. 그죠? 70, 55. 15. 맞죠? 이게 왜 이쪽으로 와 있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비례가 다시 비례 측에서 이 D
편차 IQ인데 여기다가 비내를 집어넣습니다. 비내 D는 편차입니다. deviation. 영어로 편차, 이탈 이런 뜻입니다. 비내 편차 점수. 비내 편차 점수를 평균을 100으로 하고 표준편차 16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IQ가 편차 IQ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100에서 표준편차 15로 들어오는데 비내 편차 IQ 같은 경우는 평균 100, 표준편차 16이에요. 그래서 표준편차 15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평균을 15로 평균을 100으로 오고 표준편차 15로 둬요. 근데 비내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 16으로 둡니다. 16으로. 그래서 우리 IQ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6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출제된 적인데 요거 그 5급 행시 5급 행시 IQ 해석할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6으로. 그러면 116 이렇게 되죠. 그죠? 16 넣으면 132가 되죠. 그 학생 132 IQ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철수 IQ 13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철수 IQ 130이다 하고 그럼 철수 IQ 130을 교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보고 얘가 지금 편차 IQ를 해석하고 있구나 아닌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 범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130이라고 해서 100분위를 따지면 몇 프로 범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쭉 하면 2.5%잖아요. 2.5%니까 당연히 2% 범위 안에 있다고 그러죠. 2.5나 2%나 그죠? 그 만약에 그 교사가 철수 IQ 132가 2%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DBIQ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철수 IQ 132 2%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DIQ 점수로 해석한 것이다. DIQ 점수란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 상대적 위치. 이해되죠?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지금 모르시니까 뭔가 들은 거는 있는데 편차 IQ라고 들은 건 있는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평균 85점이다. 그 집단에 그 고등학교 평균 8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이다 봅시다. 5점이다. 여기는 평균을 60으로 봅시다. 6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5로 놓을까요? 10으로 놓고 50으로 놓고 5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야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학부모들이 학생 답안 성적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철수야, 너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이게 뭐냐 60점이? 국어는 잘했네. 그래 국어처럼만 좀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는 정말 통계를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도 이 점수를 보고 학생들 상담할 때, 야 너 수학 점수가 지금 60점인데, 그게 뭐니? 나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으로도 알 테니까 국어 선생님이 국어는 그래도 잘했네. 근데 수학이 좀 문제다. 야, 수학 좀 성적 좀 올리자. 선생님, 저 수학 나름대로 잘하는데요? 60점인데 뭘 잘하냐?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잘했는지. 자, 어떤 과목에 능력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수는 뭘로 해석한다? 평균과 표준 면차에 비춰서 해석한다. 여러분, 그 교육학 내용, 교재 내용 보세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비춰서 해석해보면, 이걸 지점수로 환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표준 점수로, 이거 표준 점수로 봐야 되니까, 파악해봐야 되니까, 지점수로 보면, 지점수가 아까 뭐랬습니까? 시그마 x-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편차 점수를, 평균으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표준적인 이탈 정도를 가지고 따져보잖아요. 표준적 이탈 정도. 그러면, 요거는, 표준편차 5니까 5분의 80 마이너스 85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지점수 마이너스 1. 자, 요 중에서, 자, 5 표준편차 5, 표준편차 10. 표준편차는 집단의 성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크면 집단이 이질적이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집단은 동질적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표준편차가 편차들의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평형 형태다. 평형.
평평한 형태. 조밀조밀하게 첨형, 뾰족한 형태, 이 정상 분포공설이 뾰족한 형태면 그 평균을 기준해서 오밀조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하죠. 이렇게 쫙 완만하게 퍼져 있으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반 평균이 국어 80, B반 평균이 국어 80이다. 근데 어느 반이 조금 더 우수한 집단이냐,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그럼 표준 편차 한번 보자. 근데 A반은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가 A반은 10이다. 근데 B반은 표준 편차가 5더라. 그러면 저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실력 있는 애들끼리 오밀조밀 몰려있는 거고, 여기는 퍼져 있는 거. 그죠? 빵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예,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질 집단이다. 집단의 성질이 이질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는 학생들의 학력의 차가 크다는 거예요. 학력의 차가. 표준 편차만으로도 학력의 차가 크다는 거예요. 같은, 표준 편차가 학력의 차가 크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요거는 5분의 70 마이너스 60이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수학 제일 못한 수학을 한번 보죠. 5분의 60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2죠. 그죠? 맞죠? 어떤 과목이 제일 능력이 좋습니까? 수학 능력이 제일 뛰어난 거죠.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갈까요? 상위 2.5%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G점수 플러스 2잖아요. 100분을 따지면, 여기 100%로 보면, 쭉 상위 2.5% 보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2.5%. 상위 수학 60점짜리가 상위 2.5%, 그러니까 상위 2% 안에 드는 점수에 그 점수가 뭘로 봤을 때 평균이 50점밖에 안 되는 이 집단이. 그리고 표준 편차도 오밀조밀 몰려 있는데 얘는 이 표준 편차에 비해서 점수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평균적인 편차 점수보다 더 큰 점수로 자기 편차 점수를 벌려놓고 있는 거니까 이거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80점인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밑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만 보면 우리가 해석이 돼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야, 수학을 딱 보고 나서 이제 바른 해석은 수학은 능력이 뛰어난 데 비해서 국어 능력이 낮구나.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니? 공부를 해야 돼.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수는 어떻게, 상대평가에서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에서 비슷해서 해석한다.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각각의, 해석하시오. G점수에 비춰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표준 점수에 비춰서 해석하시면 표준 점수 여러 가지 중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뛰어난 능력은 수학 능력이다. 국어 능력이 가장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의 기준에 비춰서 볼 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걸 모르지? 자, 어쨌든 우연히 그 학생 글을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쓰기. 요거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PPT 만드는 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 깔끔해야 됩니다.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군더더기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자꾸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핵심만 명료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더더기 있는지, 수식어 남발하고 있는지, 복잡하게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길게 늘리지 않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핵심만 탁탁 지적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을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군더더기를 빼자. 자, 첫 번째. 요즘 학교 교육은 지식의 파편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인간의 전 영역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말이 좀 길죠. 전달력도 좀 떨어집니다. 단정적인 어법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의 파편, 기술. 앞에는 지식의 파편이고 뒤에는 기술. 그러면 그냥 같은 격으로 같은 등 위의 개념으로 지식, 기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파편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치우쳐 있음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의 부정. 이렇게 이중부정하지 말고, 물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겠지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바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읽어보시면 요즘 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 인간의 전 영역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깔끔하고 단정적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몸과 신체의 완전성을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뒤에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빼버리고 조건이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말이 상당히 긴데 이거 따지고 보면 건강 얘기하고 있거든. 건강한 몸과 신체의 완전성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은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몇 개만 보죠. 5번에 보죠. 권지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 제 논술 모의고사 있는데 못 보셨나? 전공 어떤 선생님이 논술 모의고사 좀 해달라고 그러고 모의고사 해갖고 썼거든요. 드렸어요. 그거 이따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 만드는 게 재밌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해갖고, 저는 다 갖고 오라고 내가 문제 만들어주겠다고. 금방 만들거든요. 딱딱딱. 왜냐면, 지시문 쓰는 것도 어렵거든요. 지시문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 가정에서. 좀 글 쓰는 걸 잘하니까. 쓰죠. 교육학 돼 있지? 글 쓰는 거 돼 있지? 그러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돼 있고 글 쓰는 거 돼 있으면 되잖아요. 한번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권지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 나타나는 약점을 파악해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 이번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보시면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보통 보면 뭐뭐를 통해 뭐뭐에 있었어. 영어 표현이 in the school 학교에 있었어. 보통 뭐뭐 있었어. 뭐뭐를 통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보면 대부분 군대들에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들에게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모의고사를 통해 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그다음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다. 이 말은 뭡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이 말이에요. 그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깔끔하게 보시면 권지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이번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깔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몸을 통해 이렇게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식어를 없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식어 남발하는 경우, 수식어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살폈지만 수식어는 이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 같은 경우는 체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체언. 예쁜 꽃. 그냥 꽃이 있다. 근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쁜 꽃. 이렇게 하는 거죠. 토끼가 달린다. 부사어 같은 경우는 달린다는 것을 다시 수식하기 위해서 깡총깡총 달린다. 이렇게 또 그 형태, 뛰는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대체로 보면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체언을 수식할 때 앞에 말을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수식할 수 있어요. 아까 DIQ 점수를 할 때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DIQ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DIQ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뒤에 DIQ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을 때, DIQ는 평균 100, 표준 배차 15를 상정한 것이다. 상정하고 있다. 할 때,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DIQ는 평균 100, 표준 배차 15를 상정한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DIQ를 뒤에서 풀이해주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그 주체는 뭡니까? DIQ는 전체 핵심 주체는 DIQ는 정의법에 따르면 평균 100, 표준편차 15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아까 학생 설명했던 것처럼 요거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요 두 마리를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술하는 방법은 두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죠. DIQ는 이것을 말한다. 이것은 DIQ 점수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쓰면 연결해서 쓸 때, 쭉 대등적으로 연결해서 쓸 때 요것이고 이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 표시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문장을 요거를 이렇게 수식해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DIQ는 요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식해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를 쓸 경우는 이렇게 요거를 풀어주는 게 이제 뒤에서 오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 논점이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평가 주체자인 교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굳이 넣지 말자는 겁니다. 어, 3번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처럼 반도체 가격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른 파트너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의 제휴 협상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되죠. 아주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물론 써도 되는데 특별하게 의미에 영향력이 없을 때는 빼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처럼 반도체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론 아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파트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제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넣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쓰려면 이제 가능하면 빼도 그러니까 의미 전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틀리는 거 이해하기 쉽게 쓰자. 세 번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글을 보면 1번은 너무 형편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 거기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장을 좀 적절하게 끊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미국 어린이는 영어에 들어있는 어법을 배워 미국 사회의 특징적인 인간관계의 평등적 경험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평등적 경험을 한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한다는 거겠죠?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그 다음에 앞에 영어에 들어있는 어법이 영어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하지 말고 그냥 영어의 어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 특징인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또는 이제 어법을 배워 이렇게 하든지 한 문장으로 쓰면 들어있는이란 말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인간관계, 평등적 경험.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특징적인 수식하고 있고 경험을 또 평등적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수식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문장 짧게 나눠 쓰자. 모든 문장을 다 짧게 나눠 쓰면 무미건조하고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다 짧은 문장 단문으로만 처리해버리면 상당히 단조롭고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할 때는 핵심 주장은 가능하면 짧게 쓰고 그렇지 않은 부연 설명한다든지 이유를 제시한다든지 할 때는 좀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짧을수록 전달이 빠르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리듬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번 봅시다. 많은 교원 임용 수험생이 강의와 교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소위 인기나 수강생 수를 중시해 교육학 논술 강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으며 특히 최근에는 교육학을 논술을 치른다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어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은 강의를 선택해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교육학 논술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방황하는 사례가 많다. 상당히 길은데 한 문장이에요. 일단 문장이 너무 기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군더더기 좀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군더더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군더더기 빼고 깔끔하게 써주자. 그 다음에 어법적인 것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법적인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강의를 선택해. 요거 맞지 않는이 아니라 맞지 않은입니다. 맞지 않은. 왜냐하면 강의를 이미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과거의 행위죠. 동사가 과거의 행위를 설명할 때는 은. 현재면 는. 그 밑에 은과 안든 차이라고 설명했죠.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문장에서 첫째 줄에 깨닫지 못하고까지 거기를 한번 잘라볼까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경향이 짙으며 거기도 한번 잘라주시고, 그 다음 셋째 줄에 있지만 거기도 한번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보면 많은 교원이명 수험생이 강의와 교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소위 인기나 수강생 수를 중시해 교육학 논술 강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학을 논술로 치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강의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은 강의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경우 교육학 논술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방황하는 사례가 많다. 잘라주니까 훨씬 낫죠, 그죠? 간결하게 짝짝. 그 다음에 거기 안은과 안는의 차이인데 뭐지 않다의 그 구성의 보조 용언으로 안은 안는 이런 게 쓰이는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사 뒤에 쓰이면 그게 보조 동사예요. 형용사 뒤에 쓰이면 보조 형용사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 오는지 형용사 뒤에 오는지에 따라서 안은이 될 수도 있고 안는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사 뒤에 오면 둘 다 쓸 수 있다. 형용사 뒤에 오면 안은만 된다는, 안은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사지에 않다고 오면 안은, 안는 모두 가능하다. 과거 사실을 의미할 때는 은을 쓰고 현재를 의미할 때는 는을 쓴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동사입니다. 먹다 동사죠. 따라서 맞지 않은 거 또는 맞지 않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지 않는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지 않는이면 현재 의미를 하는 것이고, 맞지 않은 그러면 과거를 뜻하는 거고, 먹지 않은 하면 과거고, 먹지 않는 하면 현재. 동사는 둘 다 쓸 수 있다. 형용사일 때, 형용사는 어떤 그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게 형용사죠. 동작을 설명하는 게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뒤에 않다고 하면 안은만 가능하다. 옳다, 옳지 않은, 옳지 않는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 형용사니까 옳다가. 그 다음에 알맞다, 알맞지 않은, 걸맞다, 걸맞지 않은, 바르다, 바르지 않은, 다 알맞다, 바르다, 걸맞다,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은 쓴다. 는 하면 틀린다. 근데 앞에 맞지 않는은, 이거는 은는 다 쓸 수 있는 동사인데 맞다가 과거를 의미하니까 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사설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부터 한번 보죠. 중앙일보 사설. 청계선 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등이 이 같은 반대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들이 정작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을 보면 산을 지키겠다는 명분보다 단지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이들 뿐이다. 이해는 되지만 조금 문장이 길죠? 따라서 가운데를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무관심하다까지 끊어져 버리면 무관심하다 이런 점을 보면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렇게 끊어주는 게 낫겠죠. 문장이 너무 기니까. 3번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지만 이번 작업을 안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죽음의 공장 오명에서 벗어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해됩니까? 경향신문 최근 사설에 2016 4월 20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너무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단 지시하겠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대중공업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지만 이번 작업 중단을 안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죽음의 공장 오명에서 벗어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문장에서 특히 주술 호응 관계도 어긋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현대 중국이 뭘 가져다 줍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는 거니까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설 쓴 사람이 주술관 호응관계에 어긋나는 문장을 표현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 또 4월 18일자입니다. 이러한 정부 및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산사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들고 발생 지역도 광범위하며 집중 호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항구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가 수반되므로 그 특성상 비구조적 대책 효율적일 수 있다. 한마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한 문장에도 다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의미가. 그러면 문장 표현력이 약한 사람은 가능하면 짧게 끊어주세요. 그냥 조금 표현력이 있으면 주술 호응 관계 이런 거 목적 서술로 이게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길게 늘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될 때는 가능하면 짧게 쓰시고 조금 되면 이제 그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길게 늘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노력에도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발생함으로 필요한데 수반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러한 정부 및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여기 뭐뭐에도 불구하고 써야 돼요. 노력에도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법에 맞는 그 형태입니다. 산사태는 정확한 예측 힘들고 발생 지역도 광범위하여 집중 호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구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적 대책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자, 요거 두 문장 잘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항구적인 피해 대책 예방이 그 원래 원글 보시면 항구적인 피해 대책 예방이 필요한데 문제 해결이 있어 뭐뭐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 있어 구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가 수반되므로 특성상 비구조적 대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의도를 보면 비용 문제 때문에 구조적 대책보다는 비구조적 대책을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구조적 대책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이고 비구조적 대책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설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식어를 한마디 해줘야 될 거예요. 한마디. 뭐뭐 하는 구조적 대책보다는 뭐뭐 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옳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 다음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그래야지 글을 읽을 때 그 말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맨 앞에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놨다면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서술해놓고 밑에다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시면 둘째 줄에 제가 쓴 거 항구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잘라주면 조금 어색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데 하면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문장이 지나치게 짧아지니까 무미건조해지니까 이 경우는 조금 연결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항구적인 피해 대책 예방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적 대책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해주는 거겠죠. 그 사람 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중복을 피하여 쓰자. 21페이지입니다. 중복. 중복은 뭐 단어가 중복될 수도 있고 구절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의미가 계속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권지수 임용논술 강의는 수험가에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강의며 이게 나 부끄러운데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강의다. 강의는 강의며 강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중복되는 단어 계속 쓰고 있으니까 비슷한 단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임용논술 강의는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됐으며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강의 시간에 배운 것은 강의 시간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강의 시간에 놓치면 따라오기 힘들다. 마찬가지죠. 강의 시간에 계속 3번 연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배운 것은 그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한 번 놓치면 따라오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내 단어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두 번 정도 중복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중복이 되면 읽는 사람이 좀 식상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경우 하고 있죠.
4번도 업체 하고 있으니까 요거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회사, 기업, 뭐 업체 이렇게 그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절이 중복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권지수 교육과 강의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릴 수 있는, 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식으로 겹쳐서 나오니까 조금 어색해요. 무난하긴 한데 조금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이잖아요, 그죠? 질은 속성이나 가치입니다. 이거는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겁니다. 높인다. 위상을 높인다. 권지수 교육과 강의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하지 말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죠? 앞에 뒤에도 또 할 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앞에 할 수면 뒤에는 그냥 될 수를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보시면 방학을 맞이해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 만화방, 오락실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행동에서 벗어나는 행동,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락실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뭐뭐로 볼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막기 위해 5번도 할 수밖에 없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의미 중복입니다. 동그라 1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 태백 한보탕에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써도 사실은 무난하긴 한데 조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다고 끊이지 않다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삭제하면 됩니다. 앞에 삭제하든 뒤에 삭제하든 한보 탄광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는 많은 관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 대한 중간값으로 너무 신경을 써 지나치게 고민하면 너무 신경 쓰는 거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하나 삭제하면 됩니다. 임용시험에 대한 중간값으로 지나치게 고민하면 건강을 해치셨다. 너무 신경 쓰면 건강을 해치셨다. 이렇게 그죠? 우선 먼저 똑같은 겁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태양의 후배 송중기 송혁의 엄마와 예상치 못한 게 갑작스러운 거잖아. 그죠? 하나 삭제.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길이는 짧게 써야 한다. 길이하고 문장의 길이와 짧게 써다 그 속에 이미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장을 짧게 써야 한다. 또 문장의 길이는 짧아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견말을 피해보자. 겹치는 말입니다. 보시면 얘들이 쭉 많죠. 25페이지도 보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흔히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견말 보시면 내면 속 안 냈자니까 그죠? 그다음 책임감을 느낀다가 감이 자체 느끼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론하다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재론 자체가 다시인데 과반수 이상 원래 과반수가 이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사실은 상관없긴 한데 어법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달, 5월달, 3월달 이거 틀린 말이에요. 원래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좀 어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월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각 나라별, 각이 별이니까 나라별 또는 각 나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견말 관해서 거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박정화 같은 분은. 그 다음에 이호령 같은 분은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1번 보시면 임용수험생 대부분은 학원 강의를 마치면 도서실로 곧바로 직행한다. 곧바로가 직이잖아요. 그죠? 그냥 곧바로 간다 또는 직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겨보죠. 자, 그 다음에 견말 수정한 겁니다. 수정한 여러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27페이지 피동용으로 쓰지 않기. 피동용으로 뭐 써도 사실은 뭐 이거 갖고 채점에서 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줄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문제는요, 피동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중 피동은 쓰지 말라.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은 민부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 예. 자, 봅시다.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거 걸맞는도 틀린 거예요. 걸맞은 써야 돼. 왜냐면 걸맞다가 형용사니까 걸맞은, 21세기 걸맞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도 주체가 사람이 추진하는 거겠죠?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써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돼. 보인다도 빼버리고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권지수 교육학 논술, 권지수가 교육학 논술 수강생을 대해서는 논술 실력을 평가하는 결과 60%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 조사됐다. 조사 결과, 조사되는 거는 조사 대상이잖아요. 조사 결과가 아닌 거죠. 따라서 무엇을 조사됐다라는 피동 표현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타났다.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번에도 보시면, 권지수에게 응분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한다면 죄송합니다. 어차피 뭐 제가 쓴 거니까 뭐 교육학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적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자,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될 것이고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데다가 불러일으키다. 일으키게 된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끌어올리게 된다. 이게 다 피동이죠?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끌어올릴 수 있다. 훨씬 간단해요. 훨씬. 가끔 여러분들 이런 오류를 좀 많이 범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의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7번 뭐뭐에 의해 초래된 B 플러스 PP 플러스 바이죠. 그죠? 영어. 8번 볼까요? 정부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이 지금은 대부분 민간에 의해 위탁 경영되고 있다. 뭐뭐에 의해 뭐뭐 되던 이렇게 B 플러스 PP 바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행위주체를 정부로 보고 능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정부가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지금은 민간이 위탁 경영하고 있다. 민간에 의해 위탁 경영되고 있다. 이거보다는 민간이 위탁 경영하고 있다. 이게 훨씬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권지수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무료 교육학에 특강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니까 무생물 주어는 피동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능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무료 특강 기회를 준다. 이렇게 능동으로 바꾸니까 훨씬 전달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자체가 대부분 능동형이니까.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이동, 피동, 피하자. 요거는 되어진다, 뭐 보여진다, 모여진다, 쓰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둘째 줄을 보시면 피동사, 동사에다가 아지다, 어지다 결합한 거. 그 동사가 피동사일 때, 피동사가 한번 피동이잖아요. 거기다가 아지다, 어지다, 뭐지다가 또 피동이죠. 그러니까 피동이 되니까 이중 피동이 되는 겁니다. 형용사일 때 상관없어. 형용사일 때 행복해진다, 슬퍼진다. 이거는 행복하다, 슬프다가 피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어진다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중 피동이 아닌데 더군다나 형용사이고. 동사일 때 피동사 한번 써였는데 또 어지다 아지다 이렇게 붙으면 이중 피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모여진 성금은 모인 성금. 모이다 자체가 피동이잖아. 모으다, 모이다. 근데 성금이 모이다. 맞죠? 그 성금이 모이다. 이건 피동으로 써야 되잖아. 성금이 그 주체니까. 근데 모인에다가 다시 모인에다 어지다가 붙어서 모여진 하니까 이중 피동이 되니까 모인 성금 이렇게 돼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 쓰여질 것이 쓰일 것으로 보여진다는 또 보이다에다가 또 어지다가 들어가니까 이중 피동이 되죠. 보인다. 아까 그 여러분 학생 쓴 걸 보시면 해결되어질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죠. 해결되어 자체가 해결하다의 피동형이 해결되다고 거기다가 어질 수도 지다가 또 뭡니까? 피동이잖아요. 그 피동이니까 한 번만 쓰면 돼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논제 파악을 끝낸 한 수험생이 이제 책상 위에 놓여진 펜을, 노인펜이죠, 펜이 놓인 거니까 피동으로 써야 되지만, 한 번 피동으로 쓰면 되지, 또 두 번 이중 피동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깎여진, 닫혀진, 열려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에 7번, 7번. 재미삼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들어봤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잊혀진 계절. 이거 어법에 어긋나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적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법의 파괴. 시는 시적 허용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용납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문법적으로 볼 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의 피동이 이치다, 그죠? 이치다인데 거기다가 어지다가 또 붙어있으니까 이중 피동이 돼버린 거죠. 잊혀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치다 이렇게 써요. 이치다. 그러니까 변명도 못하고 잊혀야 하는 건가요? 그 사실이 잊혀져야 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돼. 잊혀져야. 이게 이중 피동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잊힌 계절.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안 쓰는 형태죠. 그죠? 잊힌 계절 이렇게 써야지 어법에 맞는 글입니다. 자,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한데 일단 여기서 전체 교육학 논술 글쓰기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제 그 여러분 공부에 이제 출발상이죠. 출발점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캐롤에 보면 완전학습 모형, 캐롤의 학교 완전학습 모형이 있잖아요. 캐롤의 학교 완전학습 모형을 보면 그거죠. 완전학습에 이를 수, 95% 학생이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5% 지진하니까, 어쨌든 지진하는 뭐, 완전학습에 이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학습의 정도라고 하는 게, 학습의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학업을 성취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의 성취도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학습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죠. 선생님하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학습자 두 사람의 관계죠.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보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이다. 근데 내가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7시간 했다. 그러면 몇 프로? 70%밖에 학습을 못한 거죠. 그죠? 학습 필요한 시간 10시간인데 10시간 다 만땅 채우면 100% 학업을 성취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학습이 필요한 시간을 총량 시간을 결정하는 게 교사에는 선생님이 교사의 교수 질이죠. 수업의 질. 학습자에게는 어떤 적성이죠. 그 과목, 교육학의 과목에 대한 적성, 그 다음에 교육학에 대한 이해력이죠.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교과 적성이니까 수학과는 수학 적성이 뛰어날 것이고, 뭐 국어는 국어 적성이 뛰어날 거죠. 특수 능력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 능력으로 보는데 어쨌든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볼 때 뭐 적성이라고 하는 게 교과 적성 어쨌든 수학 전공인 사람은 수학 적성이 거의 비슷할 거고 수학에 대한 이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에 대한 사범대학 다니는 자체가 교육학에 대한 이해력과 적성이 어느 정도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학습 기회를 줘야 돼요. 학습 기회. 학교 학습. 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주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저도 사실 기회를 드리면서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혼자 진행했는데 기회를 주면서 해줘야 되는 게 학교에서는 그죠.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학습 지속력이죠. 동기 같은 거 학습 지속력 동기 얼마나 10시간 지속해서 다 해야 되는데 얘가 지속력이 떨어져서 3시간 놀고 해버리면 7시간밖에 못 채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뭐 학습자 변에서 볼 때 적성이라든지 이해력은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애는 누구는 1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15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20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습 시간을 다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20시간 다, 그죠? 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 채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야,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시간만큼 내가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채울 수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적성이나 이해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 강의를 본다면 이제 수업 시간 학습 기회를 주기는 조금 어렵죠. 학습 지속력은 사실 이 학습 지속력이랑 흥미라고 하는 것도 학습자가 물론 흥미가 있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교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흥미라고 하는 거, 동기라고 하는 거죠. 이 동기를 교사가 동기를 유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학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이걸 누구는 6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몇 년 공부해야지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강의하는 선생님 그 교재가 이걸 단축시켜 주시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우스갯소리로 썼지만 유명도 뭐 지명도 뭐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한번 샘플링 들어보라는 거예요. 샘플링 들어보고 질을 보라. 질을 보고 어느 정도로 질적으로 괜찮은가 이거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10시간 공부할 거는 나는 한 뭐 10분에 한 반 정도만 줄여도 5시간 5시간면 얘는 7시간 공부해야지 70% 채우는데 얘는 5시간 공부해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학교 나가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수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학습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거든. 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완전 학습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지속력, 이해력은 이제 그 학원 강의 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몫이고 추진력 있게 쭉 공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닐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공에 아마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등분을 1, 2, 3, 4, 5, 6, 7, 8, 9, 10 한 10등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한 오전 정도 하루 정도 쉬어야 되잖아요. 오전 쉬고 오후부터 이제 공부한다 또는 뭐 오전 오후 쉬고 저녁부터 공부한다. 저녁은 일찍 자고 어쨌든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아침, 오전, 점심,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 내가 쉬겠다. 그러면 이제 오후,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 한 3등분 중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공부한다 그러면 평균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확보하겠다. 또는 8시간 이상은 일단 확보하겠죠. 8시간 이상 확보해야 되겠다면 그 확보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오전, 오후. 공부하는 것도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눴을 때 3등분으로 나눴을 때 강의를 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가 다 채워질 거 아닙니까? 월, 화, 뭐 예를 들어서 교육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수목금 전공 강의 듣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있죠? 이렇게 나눠지면 요 강의 듣죠? 그러면 여기 비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이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요일까지 6개죠? 총 6이 나오죠, 6. 그러면 하나, 둘, 그래서 2개씩,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하면 2, 50, 10개가 되죠? 10개. 10개가 토요일을 빼놓고 금요일까지 하면 10개가 나오면 10개. 10개 나올 때 요 강의는 요때 끝내는 겁니다. 교육학은 제가 볼 때 월화 강의 요걸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이거를 수요일까지 끌고 가면 좀 곤란해요. 그 다음 토요일날 한번 전체 복습하고, 에빙하우스가, 에빙하우스 리안이 있지만요. 에빙하우스는 무의미 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1시간 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 지나면 내가 공부한 것을 55%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66%, 일주일 지나면 77%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데 물론 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학습하면 지속력이 높아지도록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좀 최악으로 좀 가정해서 볼 때 요거 공부한 거 그때 공부한 거 일주일 가죠. 일주일 가니까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목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목금도
예, 그 전공 과목 공부한 다음에 요거 이제 요때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데 제가 보시면 요거 하죠? 그럼 요거 뭡니까? 요거 전공이에요, 전공. 또 전공. 전부 다 전공. 교육학은, 교육학은 이 정도 비중, 또는 여기죠. 이 정도. 여기 월화 중에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제가 조금 계산해 봤는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달라서, 월화,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까지. 또는 이제 월요일 놔두고 화요일 저녁까지 하든지. 그래서 여기 전공.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만, 두세 개 정도만 교육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토요일 날도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제가 좀 길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